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올해도 LNG선을 한국의 조선사가 싹쓸이하자 한때 조선의 일이었던 중국의 조선사들은 자존심을 세게 구긴 상황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한국시보는 이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시장에서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1일 관영 한국시보는 중한 조선업계 경쟁 가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조선사들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는데요. 올해 들어 전 세계 조선업계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기회복과 함께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조선업계에서는 올해를 시작으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려온 기쁜 소식으로 한국의 조선사들이 3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수주량은 조선 호황기였던 2008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여기에는 LNG선 연속 수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예년보다 수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에카 천연가스선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은 지금까지 53척의 LNG선 총 51억 달러를 수주해 세계 최다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LNG가스 공급에 필수적인 부유식 에카천연가스 저장 및 재기화 설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수준의 LNG 선박 건조 및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는 물론 그 이후를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LNG 운반선 시장의 선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안정성이 뛰어난 모스 화물창으로 LNG 운반선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LNG 운반선은 저장 탱크가 선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뉩니다. 선체와 저장 탱크가 일체화된 멤브레인은 그렇지 않은 모스보다 적재 용량이 40% 큰데요. 여기에 문제가 됐던 안정성까지 보완하면서 선사들이 기존의 모스형 대신 멤브레인형 LNG선을 주로 선택하게 됐죠. 그러나 장인 정신을 고수하며 혁신을 거부하는 일본인들의 습성에 맞게 모스형을 고집하며 일본 조선사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죠.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스형 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현대중공업은 재빨리 멤브레인형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 GTT와 협력해 멤브레인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스형 선박을 고집하던 일본을 국내 조선사가 앞지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멤브레인형 선박 제조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했고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본은 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화되는 LNG를 다시 재해가시키는 고유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갔죠. 이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건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NG를 연료로 쓰는 LNG 연료 추진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그동안 벙커유를 주로 사용해왔던 대형 선박들도 LNG 추진선으로 갈아타게 됐죠.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에서 중국만이 할 수 있었던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선박들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건조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역시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성공하였죠. 그러자 중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시장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 장기전 모드에 돌입한 것이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한국시보는 중한 조선업계 경쟁 가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조선사들이 한국과의 수주 장기전을 대비해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운 조사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한국의 누적 수주량은 총 1276만 CGT로 전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점유율 45%를 달성한 중국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전세계 LNG선에서 수주량 152만 9,421CGT의 94%를 한국이 쓸어 담았죠.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계 조선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 등으로 전환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국제회사기구는 2008년 대비 203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에는 최소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대형 선박들로부터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나서며 미국도 지난 4월 해운업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 곳인데요. LNG는 친환경 선박의 대표입니다. 일반 디젤 선박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5에서 21%가량 낮습니다. 중국의 한국시보는 한국 조선 3사는 고부가 가치 선박 연구 개발과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향후 신재생 에너지 동력 선박과 저탄소 배출 선박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해가는 사실에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넘어서기 위한 야심찬 중국 정부와 중국 조선사들의 노력을 소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조선산업에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성공하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NG선을 건조할 수 있던 중국 희둥중화 조선소는 2035년까지 LNG선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고도화 방안을 세웠는데요. 중국의 장난 조선소는 저탄소 스마트 선박을 위한 R&D 센터를 구축하고 5G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신형 선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시보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세계 항구와 물류 비용이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이 손상되는데 중앙 경쟁보다 이 문제 해결이 급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국은 LNG선에서 앞선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3개월 연속으로 중국을 제치고 월별 수주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선박을 수주받은 나라에서 연이은 사고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후둥중화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 LNG 운반선 조선소로 널리 알려져 있죠. 후둥중화 조선은 과거 수차례 고장과 폐선 사고를 일으켜 선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호주 인근 바다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LNG선 글래드스톤호도 이 조선소가 건조한 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박 인도 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해 타국에게 민폐를 끼친 사례도 많이 있죠. 일본 또한 최근에 엄청난 사고를 내면서 조선은 역시 한국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로 경쟁국인 일본 조선업의 선박 품질 신뢰도가 하락하였습니다.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이 임대한 에버 기분호는 지난달 23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무역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중 자초돼 약 일주일간 물류 운송 차질을 빚었습니다. 에버 기분호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이집트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이집트가 입은 손실만 1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여기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본 다른 선박들까지 고려한다면 에버 기분호 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LNG선을 조선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에 메탄올 추진 엔진을 탑재하는 건 한국 조선해양의 최초인데요. 지난해 조선업에서 1위 자리를 되찾은 한국은 올 들어 조선 최강국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사들은 세계 1위를 달성하였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왔습니다. 영토는 좁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가 되겠다는 기업들의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기회의 문 앞에 선 우리 기업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1등 DNA 사례를 연재하며 이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LIG 넥스원이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레이시온과 함께 국산 유도무기의 미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수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레이시온은 1922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입니다. 주로 미사일, 레이더 등을 생산하며 한국에서는 토마호크 함대지 미사일,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레이시온과 함께 지난 2일 미국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해양항공 우주전시회에서 수출 전략 제품군으로 글로벌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을 소개했습니다. 또 현지 해공 등을 대상으로 무인 수상정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발사대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1965년에 시작된 해양항공 우주전시회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해양 분야 및 방위산업 박람회입니다. LIG 넥스원은 2009년 미국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북미 지역의 글로벌 방산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한 첨단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LIG 넥스원은 레이시온과의 지속적인 공동 프로모션 및 기술 협력 등을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계획입니다. 북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참여해 개발한 2.75
7.75인치 지대함 유도로켓 비공은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한 것은 물론 차량 탑재 방식을 적용하여 기동성이 우수하고 차량 자체의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를 모두 갖춰 단독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은 국산 유도 무기로는 최초로 미 국방부 주간 시험평가 프로그램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미사일 소식과 함께 덩달아 주목받는 무기 산업이 있는데요.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해군을 가진 강대국들과 겨뤄볼 수 있게라도 해주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즉 제대로 된 잠수함과 미사일만 있으면 체면을 구길 일이 적다는 것이죠. 잠수함이 다른 무기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일은 공격 방법에 따라 지대지, 지대공, 지대함, 공대지, 공대함, 함대함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전투기에서 전투기로 쏘면 공대공, 전투기에서 땅으로 쏘면 공대지, 땅에서 전투기로 쏘면 지대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 미사일 방식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어려울까요? 생각해보면 바다에서 쏘는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닷속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그 기술의 난이도가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잠수함은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한국과 북한이 포함되어 총 8개국이 됩니다. 한편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된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삼 안창호함이 2일 SLBM 시험 발사했습니다.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SLBM 발사 계획이 기상악화로 2일로 연기됐습니다. 우선 SLBM 한 발을 시험 발사하고 이에 성공하면 2주 2발 연속 발사 시험이 진행됩니다. SLBM 시험 발사에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선 총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 군은 이미 1, 2단계 시험 발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지상에서 SLBM을 발사해보는 1단계 지상 사출 시험과 잠수함 대신 바지선을 이용해 얕은 물속에서도 발사하는 2단계 수중 사출 시험은 지난해 말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잠수함에서 시행하는 3단계만 남겨둔 것입니다. 사실 잠수함에서 직접 미사일을 발사해보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도 1988년 트라이던트2를 시험 발사했지만 미사일이 제자리에 돌면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고 중국도 미사일의 점화가 되지 않아 미사일이 잠수함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2015년 처음 SLBM을 공개 후 2019년 10월 북극성 3호가 수중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를 탑재한 신포C급 잠수함까지 건조해냈습니다. 한편 안창호함은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앞바다로 이동해 SLBM을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방향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목표 사거리는 500km이고 군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SLBM의 핵심인 홀드론치 기술을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창호함에 장착된 SLBM은 ADD에서 개발한 현무4 시리즈 미사일입니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파괴력까지 크기 때문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안창호함에는 총 6발의 SLBM이 탑재됩니다. 잠수함은 성능 개량에 따라 배치 1, 2, 3으로 나누어지는데 안창호함은 배치 1이며 앞으로 성능을 개량할 잠수함인 배치 2, 3에 각각 10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인데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디젤 잠수함은 2,000톤급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창호함은 같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은 일본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SLBM을 탑재시킨 디젤 잠수함은 안창호함이 유일합니다. 특히 SLBM을 탑재시킨 잠수함은 핵 보유국들도 탐내는 무기체계입니다. 왜냐하면 ICBM이나 폭격기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쉬워 작전을 들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잠수함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워 바다 한가운데에서 탄도미사일만 발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SLBM은 핵추진 잠수함이 보유하는 무기인데 안창호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인데도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때 핵 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 해군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라크 전략예산평가센터 선임연구원은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주역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죠. 미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식 디젤 추진 잠수함들은 수면 위에서만 엔진이 작동하고 물속에서는 충전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현대식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평균 20노트, 즉 시속 37km로 우수한 데다 자체 소음이 적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5대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망기간이 긴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잠수함의 주요 성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막 능력인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장 자막 능력을 보였습니다. 공기 없이 물속에서 운항할 수 있는 자막 능력은 잠수함의 은밀성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이번 시험평가에서 디젤 엔진을 쓰는 잠수함 가운데에는 최장기 연속 운항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박성양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은 순수 국내 기술로 국산화를 통해 개발된 연료전지 체계가 기존 잠수함 대비 30% 이상 향상된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각 나라 전략 자산인 잠수함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앞으로 20여 년 동안 100여 척 정도로 커질 전망입니다. 핵 잠수함인지 디젤 잠수함인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서 시장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잠수함은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대 자막 능력을 입증한 만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 이어 국내 독자 개발 장비로서 실전 적용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고 향후 많은 국가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 많은 국가에서 수출에 대한 문의가 예상되는데요. 자막 능력을 입증한 차기 3,000톤급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전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잠수함 수출에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도산 안창호함, 국산 무기체계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 실무진이 최근 비밀리에 방한해 LG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카 실무진이 비밀리에 국내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을 논의한 것일까요? 전기차 경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유럽을 이어 최근 미국 정부도 2030년 미국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무공해 친환경차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표대로라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 연평균 40% 이상 급증할 전망인데요. 이미 유럽과 중국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애플 또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이전부터 선언했습니다. 애플은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일명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미래차를 출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베일에 가려진 채 추진 중에 있죠. 미국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 탑재가 성사될 분위기인데요. 11일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애플 실무진은 애플과 공급망에 합류할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자율주행차 출시에 도움이 될 신규 공급업체와 사업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데요. 애플은 이전부터 자체 전기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애플카 생산을 위한 협력업체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이 최근 몇 달간 비밀리에 진행하던 닛산과의 대화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닛산과의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애플이 닛산의 자사 브랜드의 자동차를 만들 것을 요청하면서 협상이 흔들렸다. 이는 닛산을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격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죠. 결국 일본차가 미국차의 하청업체가 될 수 없다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개발적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에 전기차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춘 다수의 완성차 업체에 접촉하였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애플은 전장 기술과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의 자체 생산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배터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탈환하자 체면을 구긴 중국의 CATL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놓고 반값 경쟁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배터리는 생산 단가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가솔린, 경유 등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40% 가까이 적습니다. 이에 막강한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 중국, 일본이 반값 배터리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 CATL은 현재 주로 쓰이는 리튬보다 싼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가격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연비격인 주행거리가 짧아 저가 전기차용
사용으로 평가받지만 중국 업체들은 세계 최대인 내수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기술 개발로 극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죠. 만년 세계 3위 일본 파나소닉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업체를 겨냥해 토요타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내년까지 반값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반값 선언은 일본이 현재 얼마나 조급한 심정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반도체에 밀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밀리고 있자 배터리 산업에서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배터리 부분에서는 당초 애플이 LFP 배터리를 사용할 거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재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만 생산하는데 무겁고 값이 싸며 안정성이 높은 대신 싼 가격만큼 전기차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범용 전기차를 만들어 일단 시장을 지배하고자 했던 애플은 관심을 보였으나 미중 무역 분쟁이 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국가적 관계 악화로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세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인데요. 2030년 전기차 비중 50%를 선언하며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배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반값 배터리의 싼값을 선언하는 중국 CATL보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죠. 앞서서는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만 관용차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 중국 배터리사들과의 협력은 사실상 어려워졌죠. 특히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애플의 애플카 생산 역시 중국 및 중화권 기업들에만 의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메이커는 의외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일본 파나소닉 정도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테슬라와의 관계가 워낙 특수한 데다 토요타와도 협력키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형 물량을 소화할 여력이 크지 않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배터리 시장을 내주었습니다. 미국의 지방자치제 의원들은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삼성의 투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이 가시화되고 조만간 파운드리 증설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뤄왔던 투자는 미국 내 삼성 SDI 배터리 공장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딕더빈 미영방 상원 의원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기 하루 전부터 삼성 SDI가 일리노이주의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과 경쟁하고 있다라며 삼성 SDI 공장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삼성에겐 이 부회장의 결정만 남은 셈인데 투자가 성사될 경우 LG, SK에 이어 국내 3대 배터리 업체 모두 미국 내에 공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차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없는 애플의 입장에서 자동차 기업 혹은 전장 부품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국의 공장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진 국내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와의 협업은 애플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밸류 체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SK그룹과 LG그룹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형 주들에겐 동남아와 유럽 시장을 넘어 미국 시장까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LG와 SK는 미국서 각각 GM과 포드 등이 메인 파트너로 삼고 공장을 가동하는 한편 대대적인 증설 계획도 세운 상황입니다. 여기다 삼성까지 합세한다면 미국 배터리 시장은 동남아와 유럽을 넘어 한국이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은 이미 배터리 부분에서 수많은 효율 증대 노하우와 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 폭스바겐의 독립선언으로 파우치형 물량에 다소 여력이 있습니다. 애플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이미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관계자는 애플이 LG 마그나니아, 폭스코니냐의 전장 협력사 성정에 집중하는 분위기이지만 배터리 수급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2025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 1,490억 달러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국내 배터리 3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중국산 리튬 인산철보다 한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선호하는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이번 애플과의 접촉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내 주식 등급 조회 후 맞춤형 급등 문자 무료 받으시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